2045년 유럽은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던 해에 접어듭니다. 유럽연합은 아직 붕괴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지탱하던 체제에는 이미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이 강화되고 각국 정부는 브뤼셀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공동통화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도자들은 EU를 어떻게 고칠지 묻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전혀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 될지 묻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붕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어떤 연쇄 반응이 이어질 수 있는지, 무엇이 먼저 균열되고 다음에는 무엇이 대체되며 EU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선택처럼 보이고 곧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경고 신호는 수십 년간 있었지만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를 때만 제대로 작동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EU는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연합으로 27개 국가가 법률, 무역, 그리고 공동 규칙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쉥겐 협정은 다릅니다. 쉥겐은 유럽에서 여권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내부 국경 검문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 구역에는 대부분의 EU 국가들과 스위스, 노르웨이 같은 몇몇 비EU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이지만 쉥겐에는 포함되지 않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텐슈타인은 쉥겐에는 있으나 EU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함께하고 계시죠? 로드맵이 필요하다면 조직이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명백한 출발점은 국경입니다. 수십 년간 내부 국경은 거의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큰 개방시장처럼 작동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달라서 문제가 됐고 이때 쉥겐존이 등장합니다. 쉥겐존은 1985년에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단 5개국으로 작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에 쉥겐 지역이 유럽연합법으로 채택되면서 유럽은 사업가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투자자들이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 공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분쟁이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분쟁을 끝낸 벨파스트 평화협정은 체결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지속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유로운 이동이 큰 보안 위험이었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어 없었지만 그해 유럽 남부 국경은 완전히 압도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트들이 끊임없이 도착했고 수용센터는 가득 찼으며 행정 절차는 멈춰버려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 발칸 반도를 빠져나가는 도로를 따라 가족들은 긴 절박한 행렬을 이루며 걸어서 버스를 타고 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겨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에서 도망쳤고 다른 이들은 이라크, 에리트레아, 소말리아에서 왔습니다. 사연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았습니다. 유럽의 변두리에 갇히지 않는 것. 서류상으로는 유럽연합의 더블린 제3규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처음 신청한 국가에 머물러야 했지만 그건 허점이었습니다. 남부 국가들이 압박을 견디는 사이 이주민들은 독일, 스웨덴 등으로 이동했고 파리에서의 한밤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11월 13일 조직적인 테러 공격으로 1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백 명이 더 부상을 입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최소한 일부 공격범들이 이주민 위기를 이용해 눈에 띄지 않게 침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이것은 단순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아니라 안보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자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프랑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프랑스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경 통제가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그 일시적인 조치가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의 규칙이 각국의 정치와 충돌하기 시작했고 각국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토 유럽과 떨어져 있는 영국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2차에 지나지 않아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륙 전체에 닥칠 더 큰 정치적 변화화의 첫 번째 투표에 불과됐습니다. 하지만 국경 압박은 정책뿐 아니라 선출되는 인물도 바꿉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또 다른 전쟁이 발발하거나 또 다른 비유럽 난민의 대규모 유입, 대규모 테러 공격이나 일련의 소규모 테러가 발생하면 대중의 의심이 커집니다.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은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EU 기관들은 압박 속에서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강경한 유럽 회의론자들이 이민과 안보 문제를 등에 업고 국가 공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정당들조차도 휘말리게 됩니다. 스웨덴 정부처럼 그곳 사람들은 스웨덴의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점점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스웨덴 민주당이 스톡홀름의 집권 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들은 유럽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쉥겐 협정이나 심지어 유로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EU가 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하려면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공식적으로 자신을 국가연합라고 설명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면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럽 합중국이 되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연합 규약에 있었을 때와 더 비슷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EU의 민주주의 결핍이라 부릅니다. 위기시 EU는 국가처럼 운영될 수 없는데 EU가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스캔들이 터지고 그로 인해 대중의 신뢰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22년에 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의회 관계자들이 카타르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는 외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더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EU를 끌어내리는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유로화는 분명한 이점을 가져왔지만 유럽 전역에 고르게 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로화는 1999년 1월 1일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년 후 유로존 모든 회원국의 공식 법정 통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를 대체한다는 건 엘리자베스 2세의 여왕 얼굴이 그려진 돈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허영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꽤 큰 GDP 상승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선과 저 선을 비교해 보세요. 1999년 독일의 1인당 실질 GDP는 약 26,700달러였습니다. 2024년에는 거의 56,000달러에 달했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그런 성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유로화는 독일의 경제 건강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유로존 전체를 반영합니다. 독일 경제는 일반적으로 유로존보다 더 건강합니다. 독일 상품이 유로화로 가격이 매겨지면 예전 도이치마르크로 가격이 매겨졌을 경우보다 더 저렴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약한 통화 덕분에 독일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는 무역 흑자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생산성 향상은 국가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유로존 단일 통화에서는 환율 충격으로 인한 무역 위험이 없고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2010년대 초 이른바 피그스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이 유로존 부채 위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꽤 단순했습니다. 유로존은 통화는 공유했지만 금융 시스템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통화 정책은 하나였지만 공동 대차 대조표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별도의 신용 등급을 가진 개별 국가 경제였지만 같은 통화에 묶여 있었습니다. 호황기엔 저렴한 차입 비용을 각국 정부가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용 경색이 닥치면서 대출이 회수되었고 가장 취약한 경제국들은 빚을 빨리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자체 통화 정책을 조정할 수 있었던 도구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중앙은행 시스템에 묶여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구제금융을 지원했지만 그 대가로 긴축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 통화를 약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는 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가혹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분노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이 시스템으로 더 많은 이익을 받고 다른 나라들은 경기 침체 때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돈을 어디에 보관하고 싶다면 미국에 두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점은 결과를 보면 분명합니다. 즉, 유로화는 약해지고 EU는 투자로부터 세수도 많이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심각한 상충 관계가 있는 에너지 결정까지 더해집니다. 유럽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싶었지만 그 전환은 새로운 취약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했으나 러시아 가스가 그 공백을 메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계획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정의 요금이 급등했고 유럽의 엔진인 독일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높은 전력 비용이 공장들을 침체시키고 일자리를 다른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독일 경제는 2023년과 2024년에 위축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EU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일 위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음 문제와 겹치면서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충격은 산업을 약화시킵니다. 약해진 경제는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투자 감소는 유럽이 경쟁에서 더 뒤처지게 만듭니다. 유럽은 기술을 잃을 여유가 없습니다. 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 유럽 기업은 몇 개밖에 없습니다. 한편 미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1조 달러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뤼셀은 다른 종류의 해결책인 디지털 유로로 방향을 틉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을 편리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을 금융감시를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봅니다.
당신의 신원과 연결된 디지털 지갑에서 설계 방식에 따라 거래 내역이 더 면밀하게 추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및 투자연합과 같은 제안이 등장하면서 민간 저축을 더 많은 투자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일반 저축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유로 회의주의가 이론이 아니라 경고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금융위기가 오거나 테러 공격이 유럽 본토의 중심을 강타하면 더욱더 포퓰리즘적이고 유로 회의적인 정당들이 집권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2025년에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정부의 주요 세력이 되는 것을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추세는 분명하고 다음 선거에서는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신생 정당들은 정부에 참여하거나 기존 정당들이 그들의 시각을 수용하도록 강요할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평소처럼 선거나 대대적인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회의로 대응합니다. 그동안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 중 하나가 브뤼셀의 관료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 폴란드를 보고 영감을 받아 더블린 규정에서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대한 순간입니다. 한 나라가 공개적으로 EU 망명법을 무시하게 되면 더 이상 서류 문제가 아니라 국경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쉥겐 협정에서 완전히 탈퇴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후보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민주당은 계속 존재할 테니까요. 테러나 폭동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 민주당은 이 정도면 더 큰 협상력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스웨덴의 쉥겐 협정 내 위치 재협상입니다. 이제 위기와 유럽의 약세로 인해 그들은 그것을 해낼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쉥겐 협정의 반응도 더 빨라졌습니다. 이유는 회원국들을 강제로 움직일 진정한 권한이 부족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처럼 군대를 소집할 수도 없죠. 1861년 남부가 독립을 결정했을 때처럼요. 스웨덴이 성공하자 다른 이민자 수용국들도 더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이들은 보복으로 유로 탈퇴를 결정합니다. 프랑스도 더 우경화되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화를 다시 도입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프랑스는 즉시 탈퇴하지는 않지만 이제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경제 침체가 닥친다고 해봅시다. 국가 정부들은 올바른 통화 정책으로 구제책을 제공할 힘을 갑자기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공황에 빠지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EU 회원국 중 한 곳이 대중의 압력에 굴복해 유로화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또는 그리스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경우죠. 최근 프랑스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111%입니다. 물론 그리스보다는 훨씬 낮지만 스페인과는 비슷하고 포르투갈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공부채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민간 부문과 가계 부채까지 더하면 GDP의 350%에 달하는 통합부채가 됩니다. 이제 도미노가 실제로 무너지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정부는 결국 굴복합니다. 프랑스는 항상 위험했으며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가 빠지면 유로화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혼란은 더욱 커지고 유로화 표시 채권과 자산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거래는 거의 멈춥니다. 금융위기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은 예전처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계 무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즉 유럽연합은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생산자들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내 고객들에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거나 위축된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중국이 잃을 수 없는 시장입니다. 유럽연합의 수요가 붕괴되면 중국은 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유럽 혼란을 기회로 삼아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고 발트 3국도 시험할 것입니다. 서방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유럽으로 돌아가 보면 이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경제 충격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져 유럽연합은 당열뿐 아니라 안전 확보에도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침공의 위험만큼 집안을 정비하게 만드는 것도 없죠. 그래서 유럽은 아마도 다시 뭉칠 방법을 찾겠지만 그 형태는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전에 유럽 경제 공동체 같은 걸 생각해보세요. 무역지대. 좋죠? 민주적 위임 없이 모두를 묶고 훨씬 더 중앙 집중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는 것. 그건 나쁩니다. 뼈아픈 교훈이죠. 유럽연합은 유럽의 합중국이 되고 싶어 했지만
뭔가 간과된 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국가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공통된 전통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신세계에서 세운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조차 엄청난 골칫거리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전통, 문화, 언어를 가진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가정일 뿐입니다. 유럽연합이 무너진다면 잃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보통 사람들을 붙잡아두지만 아마도 안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기가 끝날 무렵에 남아있을 유럽의 제도들은 세기 초에 존재했던 것들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